네, 안녕하세요. 김지순입니다. 어,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제가 항상 늘 30분만 하게 되잖아요. 그게 좀 그래도 아무 장비 없이 제가 유튜브를 올린다고 해도 제가 영업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또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제 얼굴을 보는데 좀 그래도 뽀샵이 되는 어플을 이용을 하다 보니까 그 영상은 돈을 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항상 30분에 자동으로 끊겨요. 근데 오늘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평상시에 저의 얼굴과 지금의 저의 얼굴이 매우 다른 그냥 기본 카메라로 제 영상을 찍습니다. 이거를 왜 하냐면 아마 제가 30분이 넘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 유튜브를 하는 건 기록이고요. 제일 중요한 건 기록, 그리고 저를 인지하는 거에 대한 목적이 제일 커요. 그리고 두 번째가 나눔이고요. 제가 느꼈던, 배웠던, 경험했던, 그리고 뭐 실수했던 그런 부분들을 그냥 나누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아이스가인 대표님의 가르침이고요. 그래서 제가 또 솔직하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기존에 제가 어떠한 어플로 사용을 했다가 오늘은 왜 그냥 진짜 현실의 모습에 이 영상을, 이 카메라를 그게 아마 기록할 것들이 좀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우선 실제 저의 모습이 보이는 영상 카메라로 선택했다. 이제 그거를 알려드립니다. 제가 되게 좀 뭔가 꾸물거림이 있어요. 이게 피파리 과제를 아이스그린 대표님이 일찍 주실 때도 있고 그냥 하루 전날 주실 때도 있어요. 근데 하루가 아니다. 이틀 3일이죠. 근데 제가 항상 보면 그 뒷부분으로 막 피파리 시작하기 9시 전에 막 영상을 막 급하게 찍어서 올린다거나, 이제 막바지에 시작하기 전에 이제 글로 정리해서 올린다거나, 이제 이거에도 두 가지 마음이 제 상태를 제가 저를 보건데, 하나는, 되게 여기에 에너지와 집중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환경이 제가 만들지 않는 한, 되게 또 여기서 꾸물거림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또 너무 소중하니까 대충대충 읽어보내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라도 더 제 스스로 깨닫고 싶고, 이걸 이해하고 싶고, 또 저는 듣고 끝나는 게 아닌 저에게서 더 좋은 기회인 건 제가 또 피파리 수업 시간에 발표할 수 있는 기회가 제가 있다 보니까 그게 기회이지만 한편으론 부담과 불편함을 저는 또 해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읽고 아니면 한두 번 읽는 거에서 그냥 한 번 읽을 때 그거 한 부분 읽고 정리하면서 제가 거기에서 와닿은 것들을 싹 다 정리해요. 그 싹 다 정리해서 제 머릿속에 되게 알 것만 같고 헷갈리고 익숙한 것 같으면서도 이걸 또 제가 말로 내뱉어야 하는 그 과정에선 너무 또 많은 정보가 또 와닿았으니까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적인 것이 있어요. 근데 그 스트레스적인 많은 정보들을 다시 저는 피파리 수업 때 막 막 글도 적고 그 다음에 적어서 단톡방에 올리고 그러기도 하고 또 뭐지 영상으로도 찍어 올리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되게 그게 진짜 스트레스로도 오는 거거든요. 제가 긴장하니까. 그 불편한 걸 해내고 제가 그렇게 해본 적이 없었으니까. 근데 이게 저와의 약속이고, 저도 이거를 매일 해내고 싶어요. 발표를 하든 안 하든, 저 스스로. 그래서 그거를 계속 해내고 있는 과정이, 그 무작위성의 정보들이 막 와 있고, 제가 실제적으로 경험한 게 아니다 보니까 이거를 표현해내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리고 그 많은 분들 앞에서 그 줌이라고 하더라도 그 줌에서의 사람들의 표정, 그 반응들에 제가 주눅이 들기도 하고, 이게 좀 아닌가? 위축되기도 하고, 또 지난주처럼 제가 잘못 이해해서 잘못 전달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변동성들을 저는 해내고 있는 과정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피파리 전에 올리는 부분들에서 제가 꾸물거림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꾸물거림의 그 마음 상태, 내가 왜 자꾸 이러지를 제가 오늘 좀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걸 먼저 앞부분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렇게 그 상대방이 아마 누군가는 그러니까 아이스강 대표님, 그러니까 이거 누구 기준으로 하기엔 제가 또 누군가를 평가한다라고 뭐 이렇게 서열을 두는다라고도 오해할 수도 있지만 또 그게 또 맞거든요. 아이스강 대표님, 그 다음에 주은숙 대표님, 주화영 대표님, 제 기준으로 이 피파리에 들어있는 이 두 분들은 먼저 아이스간 대표님의 측근이고, 아이스간 대표님과 함께한 지 굉장히 오래됐고, 제가 이런 훈련을 받은 것처럼 이분들은 더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이 기준으로 이 분들이 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옛날 과거가 생각나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또 그 누군가는 이제 만약에 들어오신 분들이 저를 봤을 땐 저 사람 되게 옛날보다 진짜 많이 좋아지고 있네? 되게 또 이렇게 해서 또 너무 과대평가할 수도 있는 누군가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냥 똑같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 같아요. 그냥 똑같은 사람인데, 제가 누구를 만나서 어떤 교육을 듣고 어떤 교육을 반복하냐에 따라서 하고 있는 행동 작은 거 하나하나가 달라졌고, 그걸 하고 있는 하나하나가 어떤 건지를 알고 있는 인식이 생기다 보니까 그거를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 힘도 있는데, 또 그 과정에서도 틀릴 수 있다라는 거 전제, 틀릴 수 있는 그냥 똑같은 사람이다라는 거를 알고 계속 반복하니까, 이 가르침을 저는 받는 거, 그게 오늘 제가 느낀 부분이에요. 제가 그냥 혼자 읽었을 땐, 되게 소름 돋고, 그리고 그냥 또 편안했어요. 그러니까 저가 편안한 건 뭐였냐면, 저는 혼자서 너무 바보 같은 삶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저 사람은 하는데 나는 못하지? 근데 나도 누군가가 잘 알려주고, 제가 일상생활하는 부분에선 되게 창의적이고, 남들이 하지 않는 발상으로 되게 잘 해내는 게 있고요. 그리고 정말 특이한데, 결국 결론적으로는, 뭐, 예를 들어, 저희 제가 이제 막, 사례들을 말하면, 그러니까 저는 제 자신을 되게 과소평가한 부분도 있고요. 또 어쩔 때는 과대평가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남들이 나를 잘 모르면서 과소평가하면 화가 나고, 또 과대평가하면 좋으면서 불안했어요. 그러니까 이 감정들을 저는 계속 쌓아왔거든요. 이게 무엇이 맞고 어떤 게 정말 진실인지, 그리고 저도 저 스스로를 과소평가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걸
이걸 설명할 수 없었고, 그러니까 그 과소평가하고 있으니까 주눅 들고 힘든 거죠. 근데 어느 부분에서는 제가 잘한다고 했을 땐 또 위기양양한데 또 어느 한편에서 불안해요. 그러니까 이런 삶으로 저는 열심히 살았어요. 정말 최선으로 싸웠고 그 안에서 계속 뭔가를 찾았거든요. 제가 열심히 말하는 건 이 부분이에요. 제가 오늘 들은 것 중에 주하영 대표님과 주은숙 대표님의 이제 그 계획적이고 되게 그 무언가를 이루면서 사시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 저는 되게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계획적이지 않았고 무계획적에 그냥 늘 바쁘기만 하고 정신없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저는 제 딴을 열심히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이 뭔지 모르는 이 답답함, 이거 뭔가를 해결하고 싶은 답답함, 어디서 모르게 저를 인정받고 싶고 그냥 저의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저 스스로 살아가고 싶었어요. 근데 저가 저 스스로를 사랑할 수 없으니까 그게 타인한테 자꾸 얻고 싶은데 그게 부모님한테 얻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환경이었고 그 누군가 회사면 회사, 친구면 친구 이렇게 뭔가를 계속 얻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존귀한 사람인데 그 존귀한 사람으로 되고 싶었고 그게 제가 이거를 했을 때 존귀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아닌 그냥 존귀한 사람으로 느끼고 싶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었다라는 걸 제가 알리고 싶은 거예요. 이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제 식으로 굉장히 열심히 그 힘든 속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다. 제 방식대로. 그러다가 그러니까 되게 어릴 때는 사랑받고 그런 애정결핍이었죠. 한마디로 말하면. 근데 그 애정결핍이 되게 이거 지금 제가 이거 저의 과거를 이렇게 표현해내려고 하는데 되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한 부분의 모습을 제가 설명해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딱 그러니까 계획적인 그러니까 그 뭐야 갑자기 이름도 생각 안 나네. ENTP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ENFP였나? ENFP로 최근에 처음과 마지막까지, 그러니까 그 한 번의 결과로 계속 지금까지 이어진 건데, 제가 F인 사람이 지금은 T로 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사람을 이걸로 구분하기는 사실 맞진 않다는 생각은 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그동안 익숙했던 것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누군가 제 지인, 근데 모르는 사람한테 앞에서는 되게 웃으면서 밝으면서 하다가도 또 모르는 사람이 뭔가 아프고 뭐하면 또 그게 또 그렇게 제가 감정적으로 와닿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나 다 있잖아요. 근데 제가 제 지인들과 오랫동안 소통한 사람들과 대화를 해보면 저는 되게 뭐라 그러지? 공감을 잘해준대요. 공감을 잘해주고 이게 되게 현실적이지 않았었 예전에 저를 회상하면서 이야기를 해줬던 피드백이 이분이 되게 자기는 완전 현실주의적인 사람이고 현실적으로 고민하고 현실적으로 행동하고 계획하는 사람형인데 저는 너무나 달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배웠고 되게 다른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거기에 되게 깊이가 있고 새롭게 변한다. 그러니까 이런 피드백을 어제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달라진 저를 보면서 또 최근에 통화했는데 그런 피드백을 오늘 통화한 것에서 제가 되게 굉장히 공감해주고 그 공감을 왜 한다고 느낄까라고 보니까 이 사람이 말한 거를
아이스간 대표님이 알려주신 방식대로 진짜 공감을 해요. 아, 이 사람 입장에선 그럴 수 있겠다. 그렇지, 맞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해요. 근데 보통은 이분이 공감하지 못한다라고 예시했던 사람은 너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너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거 맞아? 무슨 잣대를 두고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서 이제 공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어떻게 살았던 사람인지를 표현하다가 여기까지 나온 건데, 그래서, 뭐, 지금 들으시는 분들이 지루하시면은, 뭐, 빨리 감기를 하시거나, 아니면 중단하고 뭐 나가셔도 그거는 어쩔 수 없는데, 저는 오늘 웬만한 것들은 다 기록을 해내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한두 명이라도 그 어느 한 부분에서 도움이 되시길 바래요. 그리고 우선, 그랬던 사람이에요. 아무튼 저의 이 안에서 이 뭔가 모르는 답답함, 그리고 하나님을 믿게 되면서, 오히려 제가 바깥으로 정말 그 이상한 아이들, 그냥 몸 팔고 막 이런 애들의 꼬봉이로도 살았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애정결핍일 때는 의사결정을 제대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잘해주거나 그냥 공감해주는 척 하는 애들한테 많이 휘둘림을 당하거든요. 제가 그런 게 저를 잘해주거나 저를 생각한다라고 인지가 잘못 판단이 딱 되는 순간 사람을 볼 줄을 모를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그러진 않아요. 지금은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지금은 제가 그런 분은 딱 이제 아이승환 대표님 한 분이에요. 왜냐면 이제 대표님이 저한테 잘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혜택을 보고 있으니까 제가 대표님을 보고 판단하는 게 흐려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의심도 하면서 계속 제가 봐내고 행동해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 또한 제가 그동안의 과정 속에서, 그리고 아이승환 대표님이 계속 피해 망상인 거, 믿어야 되지만 발배 전략, 그 반대로 믿지 말아야 된다. 이런 사고로 해야 된다라고 알려주셨기 때문에 저도 또한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요. 그런 방식으로 생각하고 사고하고 행동하고 보고 있으니까 더욱더 아이스간 대표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고로 이제 지금은 보는데, 그렇게 신뢰하는 분은 오로지 저에게선 딱 이제 아이스간 대표님이다. 왜냐하면 그분 또한 이런 방식으로 계속 사고하고 그런 방식에서 얻어낸 걸 저에게 알려주시니까, 그래서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휘둘렸고, 저는, 그러니까 애정결핍이 있었죠. 그러니까 사람은 어릴 때 애정을 듬뿍 받아야 돼요. 자존감은 우선 처음에 자기 스스로가 주는 게 아니라 줘야 돼요. 받아야 돼요. 어릴 때. 그래서 부모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릴 때 그 줘야 하는 시기가 있어요. 그게 언제까지인지 저도 아직 정확히 몰라요. 뭐 24개월, 뭐 36개월, 있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면 그 초등학교 수준대로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저는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이제 그때그때 좀 유연성을 가져가면서, 어쩔 때는, 잘했다고 칭찬하면서도, 어쩔 때는 조금 개입 안 하려고 노력도 하다가도, 이제 그런 싸움인데, 제가 아무튼, 근데 저는 그거를,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이 막 사랑을 못 줬다가 그게 아니에요. 그 표현을 막 불평을 하자는 게 아니라, 저희가 아버지 어머니가 저희 엄마가 출산을 한번 10명인가 11명을 했어요. 근데 중간에 낳자마자 잘못됐고, 또 한 명은 이제 저희 언니가 그때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 이제 잘못됐었고, 또 한 명은 이제 성인 돼서 교통사고로 또 이렇게 잘못됐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면서 되게 저희 엄마는 많이 자식을 먼저 보냈죠. 되게 아픔이 있으셨죠. 그 와중에
교육이 지금처럼 저는 1대1이 이렇게 중요한지를 사람의 맞춤형으로 가야 된다라는 그런 교육이 있어야 되는 걸 누가 알았겠어요. 자식 그만큼 많이 낳았으면 그만큼 얼마나 또 이게 돈을 벌면 쓸 줄 알아야 되는데 저희는 돼지도 키웠고요. 저희 아버지는 이발소도 했어요. 이발 기술 한 번 배우면 진짜 60 넘어서까지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새마을고 다닐 때 미용사 하시는 분들은 돈 진짜 많았어요. 근데 중요한 건 저희 집은 그러지 않았고 맨날 돈에 쪼들렸어요. 그 이유를 저는 아이승환 대표님 만나서 이제 확실히 알게 된 게 뭐냐면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쓸 줄 아는 거랑 관리하는 거였어요. 유지. 그걸 저희 부모님은 하실 줄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자식들 키우는데 되게 바쁘셨어요. 특히 저희 엄마가. 저희 아버지는 되게, 이렇게 돈을, 그 푼돈이 중요한지 모르셨던 것 같아요. 제가 보면. 그리고 막, 노름,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셨고. 그리고, 그러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저희 부모님이 저라는 사람을 어떻게 이 사람한테 맞춰서 사랑을 주시지 못했다. 이 설명하려고 제가 이렇게 앞부분에 많은 얘기를 한 건데, 저희 언니 성향과 저의 성향이 너무나 달라요. 제 동생들하고의 성향이 너무나 다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채워지질 않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저를 사랑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저희 아빠가 막 과자 사갖고 들어오시고 막 이쁘다 이쁘다 해주시고 그러셨어요. 근데 훈육 이런 거에 또 사랑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서투르셨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가 그래서 애정 결핍이 있다라는 걸 말씀드려요. 그리고 제가 막 부모님한테 매 맞고 살고 막 이러지 않았거든요. 언어폭력 뭐 이런 것들이 막 그 정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제가 불효를 했으면 불효를 했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저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안에서 이 세상에서 이 20살이 돼서 싸우려고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불안한 인생을 세상에서 나앉았어요. 되게 불안했어요. 전 초등학교 때부터 새로운 아이들, 친구들 사귀고 만나고, 그 다음에 그 친구들과 사회생활, 인간관계 갖는 거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 관계에서도 힘들었고, 그 관계에서도 살아남는 게 힘들었어요. 그리고 중고등학교 때도 되게 힘들었고, 그렇다고 공부를 잘해요. 그것도 공부를 해가면서 자신감도 생기는 건데, 저는 그런 걸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에게 잘해주는 아이들, 좋아하는 애들, 그리고 저는 또 제가 좋아하면 또 무조건 그냥 막 퍼주는 성향이었어요. 이게 뭐 제가 착하다기보다는 제가 사람을 사귀는 건 무조건 줘야 된다라는 그게 저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저한테는 제가 자신감을 넣을 수 있는 부분은 그거였어요. 제가 얘보다 더 뭔가를 줘야 할 때 그게 자신감이 더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튼 그런 성질 특성 중에 하나를 제가 표현을 하는 건데, 그러니 제가 아이승환 대표님을 만나기 전에 막 교육을 투자하면서 교육 받으면서 돈 버는 과정 속에서 사기도 당했다는 이유가 그 과정에 있는 걸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었다. 아, 지금 도입을 얘기하는데 23분이 지났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나라는 사람을 알아가고 있는 과정이 저는 아이승환 대표님 만나면서 이제 최초로 알아가고 있는데, 이거가 이렇게 힘들게 살았다고요. 이거 하나, 나라는 사람 알아가는 거에 이렇게 힘들게 살았다고요. 얼마나 힘들었냐? 늘 불안했고요. 늘 걱정인데 하나님을 알아서 그래도 이 세상에 별로 불질 없는 거고 그냥 가치 있는 이 죽음 이후에 그 가치 있는 삶 나는 알았구나. 그래서 나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나는 이 죽음 뒤에 그다음 천국에 갈 수 있는 소망이 있구나. 이렇게 알아서 제가 되게 굉장히 나쁜 길로 갈 수 있는 나쁜 길에 선택하고 나쁜 길에 저를 이용해 먹는 사람한테 갈 수 있었던 걸 제가 그나마 이렇게 아이승환 대표님 만나기 전에 그래도 반듯하게 새마을공고에서 그냥
되게 건전하게 술 안 먹고 이상한 사람 안 만나고 그 건전한 건 그냥 피했어요, 무조건. 이게 아니다 싶으면 무서우니까 그냥 단절. 그냥 교회 1집, 교회 1집. 이게 계속 반복이었어요. 이 과정에서 그러면 같이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제가, 같이 있는 딸, 되게, 이렇게 뭐라 그러지? 아이스간 대표님의 표현으론 썰모 있는 사람이 되는 과정이, 전 그 과정을 알아야 했고요. 그 과정 속에 돈 버는 거에 대한 그 기준이 있어야 됐어요. 저는 돈이 악의 뿌리라고 생각했으니까, 돈 벌고 빨리 쓰는 거에 연연했고요. 사람들하고 쓰는 거에 빨리 했기 때문에, 결혼하고 나니까 그 과거에 했던 행동들과 그 생각이 저희 결혼하면서 문제로 이제 터진 거죠. 그러면서 제가 그렇게 집, 교회, 이 반복된 삶에서, 이렇게 살고, 나머지 불필요한 어려운 것들, 내가 모르는 불안한 것들은 그냥 무시하고 살았거든요. 근데 삶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잖아요. 그게 지금 제가 이 대표님의 그 테타씨에 올라온 영상과 이 블랙스완의 오늘 이번 피파리의 주제 내용과 겹치면서 확 소름 돋았던 이유, 그리고 내가 왜 그동안 바보같이 살았던 것이, 저는 그 열심히 살았다는 게 잘못됐다기보단 저는 사실 위로예요. 아이스간 대표님 만나서 사실 위로가 더 커요. 이유가 저는 정말 그 위대하게 사셨던 분들처럼 막 계획형으로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되게 열심히 살지 못했어요. 그 기준에선. 계획적이고 막 목표 달성하고 이렇게 살아본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 안에 뭔가가 답답함이 있고, 저도 가치 있는 사람이다라는 인정을 저 스스로, 그 다음에 타인에게서 받고 싶었고, 그런 게 또 가족, 가까운 사람들, 이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걸 갖고 싶고 살고 싶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걸 위해서 저 나름의 열심히 살았고, 저 나름의 막 사람 쫓아다니고 뭐 그랬었으니까. 근데 결국엔 제가 아이스간 대표님 만나서 저는 제 인생이 잘못 살았다라는 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남들처럼 공부를 잘한 것도, 남들처럼 막 제 자신을 완전히 믿고 이 길이 맞아라고 산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오로지 하나 잘한 거, 하나님을 믿은 거, 복음을 믿고 사는 거. 그 안에서 최대한 제가 다른 길로 안 나가려고 살았던 거. 그게 제가 굉장히 잘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제가 가뜩이나 못 살았던 인생에서, 나름 열심히 그 안에서 저는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제 인생을 끊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저는 그 나름의 남편을 만나서 저희 남편과 그 안에서 부족하고 서로 싸우더라도 다시 또 자기 주제 파악해가면서 또 더 나아가려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아이를 셋을 낳았고, 그 아이를 셋 낳았다고 그거 가지고 자포자기하고 아이들 탓하는 게 아니라, 저는 아이들 셋을 낳아서 부모가 되어 보니까 이제 저의 진짜 주제 파악을 하게 됐고, 제가 그동안 못 깨달았던 것들을 깨달았잖아요. 그리고 그 깨달은 것들을 알아가면서 그걸 인정가는 그것이 저에게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그러니까 안시환 대표님의 표현을 이제 하자면 이제 좆된 인생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던 인생을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구나를 제가 저 스스로 인정하게끔 된 거가 너무나 시원했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걸 안 것이 지금 또 저에겐 기회다라는 이 양면성의 이 두 가지를 이해했고, 이거를 제가 믿고 확인을 하게 되는 과정이니까 이게 저에게선 위로예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어떤 싸움을 하냐면, 제가 막 콜드콜을 하면서 그 남들과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4,000만 원, 5천만 원은 벌려고 하는 그것만에 집중되는 게 아니라요. 되게 이게 뭐지? 이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회사 내에서 이야기를 할 때 저의 이 고민을 어느 누구도 이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많이 못해요. 근데 이 이야기를 공감해 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살아가신 분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그분의 삶을 보면서 내가 잘못된 게 아니구나를 확인을 해요. 근데 이 부분이 진짜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사람은 살면서. 그게 제가 이 블랙스완을 읽으면서 모든 사람의 인생이 다 틀렸구나, 이게 저한테 위로였어요. 다른 사람이 그 1,000명 중에 저만 틀렸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모든 사람의 인생이 다 이렇게 틀리면서 사는 거구나, 그게 저에게 위로였다라는 거예요. 저는 제 자신을 되게 갉아먹으면서 살았거든요. 아닌 것처럼 살려고 위장하면서. 근데 저는 제 스스로가 되게 자신감 없고 자존감 없는 사람, 근데 이거를 제 스스로가 저를 사랑하고 싶었던 거였구나, 이거를 제가 아이승환 대표님 만나서 알게 된 거고, 그걸 이렇게 제가 표현해내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는 내가 왜 이렇게 힘들었지? 왜 이렇게 답답하지? 나는 근데 하나님을 믿고 내가 뭐라 그러지? 이유의 가치? 그러니까 사람은 존귀한 존재다라는 걸 답을 알았으니까, 그 답을 믿고 있으니까, 그 안에 뭐라 그럴까? 내가 이 세상에 죽어서도 미련 없이 살았었거든요. 제가 아이들 만나서 부모가 되기 전까지는. 그 이유였어요. 그런데 이게 달라지더라고요. 부모가 되고 나니까. 근데 부모가 되니까 책임이라는 게 뭔지 알게 됐고, 이 엄마의 위치에서, 누군가의 아내의 위치에서 당당해야 되고, 진짜 행동으로, 모습으로 아이들을 가리켜야 되는데, 그걸 모르겠는 거예요. 그 정답만 알았다고 해서 제 삶이 변화되지 않고요.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저가 제 모습을 볼 수는 없잖아요? 근데 제가 아이들을 보면서 저의 모습을 거울 치료가 되는 게 있거든요. 내 모습이 이렇구나. 내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되게 불안해하는구나. 내 교육이 내가 못 배웠던 부분의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아이들에게 정서적으로 불안함을 주는 거구나. 저희 아이들이요, 이렇게 잠자기 전에 이렇게 불안해해요.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이제 남편과 주말 부부 하는 그 과정 속에서 되게 심리적으로 불안했었거든요. 그 불안했던 부분이
안 나가겠어요, 저희 아이에게?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아이가 제가 그 불안했던 행동 중에 아이들 모유 수유하는 것에서도 이때 해야 되는지 아니면 뭐 밤중 수유라는 게 있거든요. 아이들 밤에 새벽에 중간에 깨요. 모유 수유하는 사람들은 알거든요. 깊게 못 자요, 신생아 때. 그럼 저는 새벽에 누워서 아이들을 앉혀서 새벽에 자더라도 얘를 앉혀서 수유하는 거랑 또 같이 누워서 수유하는 거랑 아이가 되게 다르거든요. 누워서 수유하면 되게 편하네요. 아이가 엄마 젖을 이렇게 잡고 막 쭉쭉 빨아먹는 모습 보면 되게 사랑스러워요. 저도 같이 자고 아이도 먹다 자고 먹다 자고. 근데 이게 중요한 건 아이가 통잠을 못 자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저도 근데 나중에 뒤로 갈수록 제가 또 힘들어져요. 아이가 막 뭐 돌이 지났는데도 계속 새벽 깨니까 저도 계속 깊게 못 자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서 주변에서 조언을 줄 때 그런단 말이에요. 아, 이제 밤중 수유를 끊어야 된다. 해야 된다. 몇 개월까지 해야 된다라는 이 진짜 그 정보들 속에서 제가 혼돈이 오니까 아이를 밤중에 줬다가 안 줬다가. 이러니까 아이는 그게 진짜 아이들을 정서적으로 키우는 방식이거든요. 그게 아이들을 기질적으로 만드는 것 또한 있다고 저는 봐요. 왜냐면 이 아이가 제가 만약에 기존 이게 밤에 아이들을 조금 외국식 서양식으로 키우면 이 아이가 다르게 자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들의 기질적인 게 그 부모의 성향과 부모가 아이들을 양육하는 과정 속에서 또 만들어지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아이가 진짜 본성적으로 기질을 파악해가면서 이걸 조율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런 지식도 그리고 그런 여유도 이런 게 안 되다 보니까 아이가 지금도 이렇게 큰아이 같은 경우에 특히나 첫 아이랑 얼마나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아이가 있었겠어요. 저희 큰아이가 되게 아무튼 이런 얘기하면 또 이제 옆으로 산으로 가다 보니까 저희 아이랑 밤에 대화하면서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자잖아요. 아이가 손을 물어뜯지 않고 자요. 편안하게. 근데 제가 만약에 빨리 자 그러면 아이는 그 밤에 좀 무섭대요. 불안하대요. 근데 이게 본인도 모르는 행동들이에요. 막 손톱을 물어뜯어요. 평상시에 그렇게 뜯는 건 아니고 잠들기 전에 좀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저는 지금 파악을 한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봐내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제가 어떻게 얘기하다 이 얘기가 나왔는지 좀 잠깐 잃었는데 부모의 행동이 아이들의 경험으로 영향을 미치는데 제가 저를 스스로 자존감이 없다 보니까 제가 저를 스스로 인정하지 못하면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거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고 되게 숨기고 싶었어요. 잘하고만 싶었어요. 그리고 그 잘하는 걸 제 스스로 그냥 잘한다고 인정하면 끝. 셀프 피드백을 하면 되는데 셀프 피드백이 아닌 다른 사람의 기준과 잣대를 대면서 살아다 보니까 인생이 너무 힘든 거예요. 거기에다가 경제관념이 있어요. 경제관념 아무것도 없어요. 돈 나쁜 거다라고 생각하고 막 이제 썼으니까요. 그러니까 돈의 위험은 점점 있고 또 결국에 한 번의 선택이 한 번의 과정이 저의 모든 의사결정 기존의 의사결정 잘못된 것들이 막 후폭풍으로 온 거죠. 그래서 결국 저는요 특히 교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꺼낼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선택을 해? 저 사람 구원받는 거 맞아? 뭐 이런 식으로 저 사람 하나님 믿는 거 맞아?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는 잣대를 가지기도 한단 말이에요. 이건 어느 교회나 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숨기고 싶었어요. 난 못한 사람, 나는 우리 아이들 망칠 사람, 막 이런 게 제 안에 저를 자꾸 눌리는 게 있었다고요. 이러다 보니까 자꾸 점점 자기를 싫어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그러니까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잘못됐다라는 거를 저는 책을 통해서
깨우쳤던 거예요, 초반에. 그래서 교육에 투자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계속 제가 멘토를 만나야 된다, 계속 교육에 투자해야 된다라는 건 기존의 내 생각이 틀릴 수 있다라는 거를 아셔야 돼요. 제가 만약에 그걸 모르고 제가 교육에 투자 안 했잖아요? 그럼 저는요, 진짜 이 세상 사람 아니었거나, 아니면 아이들을 계속 더 힘든 상황 속으로 몰아갔을 거고요. 아이들뿐만 아니라 남편, 그 다음 저희 친정 가족들, 시댁 가족들 다 진짜 힘들게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알아차림으로, 그래서 제가 피파리 위로를 받고 있다고 했잖아요. 저의 선택이 제가 잘못 선택했다고, 저만 잘못했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모든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그래서 위로가 됐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블랙스완이 이런 내용을 알려주고요. 이 나심 니콜라스 탈레브가 그거를 계속 알려줘요. 되게 진보적인 내용이 여기 있지 않아요. 성경에도요, 진보적인 내용보단 되게 악질적인 거, 더러운 내용도 굉장히 많아요. 고전이 특히 그런 이야기들이 많아요, 사실. 근데 가짜들은요, 좋아 보이는 거, 괜찮은 거, 그 부분만 말해요. 인생이 어떻게 그렇게 단순해요? 성공하는 데 있어서 뭐가 그렇게 단순해요? 안 단순해요. 제가 월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벌어봤어도요, 지금 저도 힘들어요. 지금 저도 어떻게 다음에 수익을 내야 될까 똑같이 고민하고 똑같이 걱정하고요. 더 쉽게, 더 전략적으로, 그리고 더 저는 이렇게 더 아이스그린 대표님이 저를 이렇게 해킹해 주셔서 저의 인생을 되게 그러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여분을 갖게 해주신 것처럼 저도 이렇게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부동산 상품만 파는 사람이 아니라 되게 이런 가치, 사람을 돕는, 진짜 무엇이 사람을 돕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진짜 이런 일을 하는 게 정말 아름답고 쓸모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효율적으로 돈을 벌어는 시스템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계속 힘들게 노동해서 벌고 싶지 않은 생각을 해요. 아무튼 이런 생각들이 드는데, 제가 오늘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런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오페라 하우스를 호주 시드니에 오페라 하우스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여러 가지 사례, 거기를 보는 사람들의 사례가 나오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산책하듯이, 그거를 여행하듯이, 그 사람들과 뭐 거치대를 하기 위해서 모인 멋을 부리는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왜냐면 그 사람들은 여기에 시드니에 여행하기 위해서 하이힐을 신고 온 여자들이 있었고, 또 남자들은 옷을 덥게 따뜻하게 이렇게 멋내느라 덥게 멋내기 위해서 서로의 각자 대가를 치르고 있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 저자가. 그리고 그리고 나서 어떤 사람은 JP 모건 같이 금융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은 이제 뭐 와인이나 오페라처럼 고상한 것들을 즐겨야 된다라는 그런 강박관념, 압박감에 시달려서 거기를 오는 사람. 근데 이 저자는요, 이 나심 니콜라스 탈레브의 저자는 되게 다른 관점으로 거기를 갔다고 써 있어요. 산책한 게 아니라 일종의 순례가 뭐예요? 그 성지순례처럼 예수님의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걸어온 사람들의 그 발자취, 그 장소를 가면서 이제 깨닫고 돌아보고 하는 그런 순례라는 표현을 했어요.
여기서 호주인들은, 그 사람들은 오페라 하우스가 시드니의 시드니 발음이 안 돼요. 시드니의 스카이라인을 장식하는 기념물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표현 안 했고요. 착각한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착각이라고 이 저자는 명확하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저는요, 뭔가 확신에 차지 않으면 불러 이야기해요. 근데 그게 저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회피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아이승환 대표님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경험주의적 회의주의자들의 시작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 시작은 이 사람들은 좋은 것을 놔두고 나머지를 싹 다 죽인다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근데 여기에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되게 굉장히 극단적이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표현을 해내지? 사람은 틀릴 수 있다라는 전제를 계속 강조하는 분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표현하지? 제가 아이승환 대표님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거는 이거예요 라고 명확하게 얘기해 주셨을 때, 코칭을 해 주셨을 때 믿어요? 한편으로는 믿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래도 사람인데, 그리고 어떻게 사람이 다 각각 제각기 다르고 환경이 다른데 어떻게 이렇게 명확하게 다 말할 수가 있지라는 의심도 그 마음에 하나가 틱 튀어나오긴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저도 제가 경험하면서 또 다시 확인을 하고 결과적인 것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확인해 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착각하지만, 근데 여기 이분이 아이승환 대표님이 또 소개를 이렇게 해주셨고 저도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까지 표현해내고 이름을 거론하면서까지 잘 얘기하는 부분이 또 신뢰도 돼요. 여기에서 나오는 거는 좀 의심보다는 그냥 거의 좀 신뢰하는 부분이 더 크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 착각이라는 표현이 명확하잖아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다 근데 그렇게 가잖아요. 그럼 다 틀렸네? 다 착각인 거구나. 근데 이 저자의 관점이 나와요. 되게 소름 돋았고요. 근데 이 소름이 제가 아이승환 대표님한테 항상 늘 느끼는 소름이에요. 같은 키워드, 같은 걸 봐도, 같은 교육을 들어도 정말 그 측근, 주하영 대표님이 이제 배우자신데 두 분이 같은 교육을 들어도요, 되게 다른 이렇게 해석을 하신 것도 있고, 주하영 대표님 또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같은 교육을 들었는데, 다른 내용이다. 그러니까 저는 이 저자의 이 표현이, 저는 아이승환 대표님이 느끼는 부분을 저는 실질적으로 느끼는 감정이에요. 왜냐면, 이 오페라 하우스를, 이 저자는 정확하게 조사하고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다음 판단을 내리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경험주의적 회의주의라고 했잖아요. 경험을 해요. 그러니까 오페라 하우스를 그냥 이렇게 본 게 아니라 직접 가서 봤잖아요. 가서 봤고, 자, 이 건축물은 그냥 건축이 아니라 예측과 계획의 실패라고 했어요. 이거에서 저는 너무 소름 돋았고요. 미래에 대한 무지래요. 너무 궁금했어요. 미래에 대한 이게 무지가 뭐지? 어떤 무지가 있길래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까? 그리고 즉 미래가 예비하고 있는 바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는 결과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이 건물에 의해서 예측과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건물을 짓기까지에. 그럼 그 예측과 계획을 알았을 거고, 그 예측과 계획대로 결과가 있으니까 그게 실패했는지를 안 거예요. 그러면 그 실패를 통해 왜 이 사람들은 질문을 했겠죠. 왜 이 사람들이 계획했던 대로 되지 않았을 것인가? 미래에 대한 무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면 즉 미래가 예비하고 있는 바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기념물의 건축물일 뿐이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계획하고 노력해요. 목표를 해요. 그러면 그게 계획의 목표하고 시간이 지나는 거에 달성을 하고 못하고가 있어요? 그러면 그 달성을 하고 못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내가 이것 때문에 달성을 못했고 이것 때문에 달성을 했구나 까지는 할 수 있어요.
정말 그 1%, 1, 2%. 근데 제가 아이스간 대표님과 이 저자에게 놀란 거는 뭔지 아세요? 이 미래를 예비하고 있는 바를,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무지가 있다라는 것 자체, 그 다음에 우리가 틀릴 수 있다라는 거 전제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좀 알 것만 같은데 이걸 설명을 못 하겠거든요. 그러니까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라는 게 전제, 그냥 깔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의사결정, 내가 알고 있었던 경험들, 내가 믿고 있는 부분들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전제를 깔고 가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아이스간 대표님 이야기를 영상을 듣잖아요? 뭔가 당시 들을 땐 이해가 돼요. 근데 결국에는 어떻게 하라는 거지? 가우뚱할 때가 있어요. 그게 회의주의적 경험주의가 있기 때문이에요. 양면성을 자꾸 반에게 가르치기 때문이에요. 이게 제가 어떤 사람, 아까 전에 저를 평가했던 그 지인이랑 통화했을 때 그 지인은 탁구 선수 출신이에요. 탁구 선수 출신들은 제가 되게 좋게 보는 직업 중에 하나예요. 운동하는 사람들. 운동하는 사람들이 보수적이고 또 규칙적인데 또 거기에 진보적인 성향을 같이 갖고 있어요. 그리고 되게 그러니까 자기 관리하는 거에서 되게 1순위예요. 근데 다 그런 건 아닌데 그 분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현실적이고 계획적이고 상대 파악 잘하고요. 그게 자식에게도 활용하게 되고요. 근데 남편과 그 질서에 대해서 명확해요. 남편보다 본인이 더 잘 알고 있어도 되게 순종적이에요. 또 그 안에서 또 지혜롭게 잘 헤쳐나가요. 본인 삶에서 그 안에서 많은 변동성에서 되게 지혜롭게 잘 해내가요. 근데 본인이 본인을 저한테 표현하고 설명할 땐 되게 그거보다 과소평가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제가 그 상대방이 제가 없는 거를 갖고 있고 또한 이렇게 뭐라 그럴까 식단하는 거 뭔가 물건을 사서 자료 정리하는 거가 되게 정리정돈이 잘 돼 있어요. 집이 항상 모델하우스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없는 이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 사람과 이야기하고 그분과 대화할 때 서로 힐링되는 부분도 있고 서로 배울 점이 많아요. 근데 제가 그분을 보면서 본인이 본인을 평가할 땐 되게 과소평가하고 있구나를 반했거든요. 그게 오늘 이야기를 하면서 대표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그걸 갖다가 지금 사례를 갖고 오는 거예요. 이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근데 본인은 설명하지 못해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게 자기도 모르게 훈련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자기가 자기 자신을 봤을 때 기대치가 또 높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또 과소평가하는 거예요. 이게요, 되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류들이 굉장히 많고요. 내가 알고 있고 내가 행동하고 있는 부분들이 과대평가해야 되는 부분에서는 과소평가하고 있고, 과소평가하는 부분은 또 과대평가하고 있어서 착각하고 있고, 교만해져 있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된다고요. 내가 이걸 알고 이걸 성공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전 되게 감사했어요. 제가 이렇게 살고 있어서 감사하다는 거 아니에요? 이걸 알고 인지할 수 있어서 감사한 거고요. 이거를 혼자였다면 평생 인지할 수 없었던 거고, 이런 책을 볼 수도 없었고, 스쳐 지나갔었더라도 이 책 그냥 갖다 버렸을 거나 책받침으로 썼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책을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거를 이해할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이걸 제가 이해했다? 제가 돈을 몇십억, 몇천억 번 사람보다 제가 더 많이 알고 있다라는 자신감, 자존감도 있어요. 제가 누구랑 함께 했기 때문에, 아이스간 대표님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스간 대표님의 멘토가 누구예요? 이렇게 나심 니콜라스 탈레브가 있고, 트럼프가 있고, 일론 머스크가 있고, 그랜드 카돈이 있기 때문에.
또 그 위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빚이 있어도 지금 상황이 확 나아진 게 아니어도 아무리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벌었더라도 저의 수준, 지금 어려운 상황은 똑같은 거. 근데 저는 제가 어떤 걸 인지하냐에 따라서 이렇게 상황이 달라졌고, 이렇게 사람이 달라졌고, 제가 40 몇 년을 힘들게, 외롭게 저 스스로 인정하지 못했던 사람이 이건 굉장히 되어진 거죠. 1년 안에, 정말 단기간에 저도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저도 누군가를 만나서 누구에게 코칭을 받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질 수 있고, 셀프 피드백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소중하고 내가 이렇게 나를 믿는 사람이 될 수 있고, 근데 이게 또 부분 또 촘촘촘촘 조그만 거에서는 또 더 디테일하게 저를 더 인정해 줘야 되는 과정을 올라가야 돼요. 네, 아무튼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틀릴 수 있다는 거, 내가 과소평가했다는 게 오히려 잘못될 수 있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진짜 중요해요. 제가 아이스간 대표님을 더 존경하는 이유가요. 아이스간 대표님이 1대1 코칭으로 1억을 버는 분이에요. 앞으로는 그 가치는 더 올라갈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도 틀렸다라는 걸 그 마라톤 작년에 그 결정하는 거에 대해서 오픈을 하셨어요. 우리 제자들에게는 오픈을 하셨거든요. 그 외에도 유튜브에 이제 짤 영상들을 올라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까지 상세하게, 이렇게까지 이 본문 내용과 연결하면서 저희들을 이해시키고자 이야기하는 것 또한 배운 분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진정성 있게 알려주시고, 또한 그걸가 우리에게 교육인 거고, 배움. 저희 자식이, 저희 아이가 저와 거울처럼 저를 똑같이 닮아 판박이를 사는 것 마냥, 제가 아이스간 대표님의 제자들이 아이스간 대표님처럼 닮아갈 수 있게끔 몸소 비로소 본인의 실패와 본인의 의사결정으로 인한 결과물을 그대로 저희에게 계속 알려주시는 그 과정이 어느 누가 있을까예요. 되게 상세하게, 엄청나게, 이렇게까지 표현해내야 될 정도로 표현해내는 그 과정이 저는 이분이 역시 내가 믿고 있는 멘토가 제일이다. 그리고 이거를 계속 반복해서 알려주려고 하는 것도 이분의 가치다. 왜냐면 제가 유튜브에 올릴 때 제가 오늘 뭘 깨달았냐면, 제가 유튜브에서 아이스간 대표님의 영상을 보고 그거 보고 반복해서 들어서 깨달은 거를 유튜브에 제가 올렸단 말이에요. 여러 버전으로. 근데 이걸 읽으면서도 제가 아이스간 대표님이 올려주신 것과 연결된다라는 느낌을 받았고, 그래서 제가 이게 이해가 된다라고 인식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피파리에서 오픈하면서 표현해낼 때는 제가 유튜브에서 그리고 그냥 좀 느껴졌던 그거를 표현해내지 못하고 그냥 감정만 얼버무린다는 식으로 그냥 정답만 말하듯이 표현을 해내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아이스간 대표님의 이야기를 드러내면서, 아, 맞다. 저 이야기가 지금 이거랑 연결된 거지를 깨달으니까 지금 제가 이 표현을 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한 번 말한 걸 다시 또 반복하는 것도 대단한 거다라는 걸 말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한 번 말한 거, 그때 깨달았던 거가 아닌 새로운 걸 또 다시 저를 깨달아내고 있다는 걸 짜내고 싶은 게 저의 본성이 드러난 게 오늘 전 깨달은 거예요. 근데 아이스강 대표님은요, 하나를 깨달았으면 그 하나를 깨달으면서 더 깊게 판에서 계속 우리 사람이, 제자들이 인식해서, 아, 저거 그때 들었던 거야 라고 착각할 수 있을 정도로 친근감 있게 계속 반복하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세팅 값은요, 늘
새로운 거가 세팅되어 있어요. 내가 들을 때도 새로운 거지만 내가 말할 때도 새로운 거를 깨달았다라는 거를 좀 우월해 보이고자 하는 것들이 드러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제가 있다라는 거를, 제가 오늘 피파리 이야기를 하면서, 뭐 맞는 말이겠죠. 아이스간 대표님한테 들었던 거 연결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깨달았던 부분도 그거니까. 근데 왜 디테일적으로 표현해내지 못했을까를 깨달아진 거예요. 끝날 때쯤. 그리고 제가 이걸 말하면서. 내가 나에게 새로운 거를 깨달았다는 거를 강조하고 싶었구나. 기존에 세팅되어 있던 값이 발동했구나. 이걸 오늘 반했던 저는 얻은 혜택이었죠. 그리고 아이스근 대표님이 늘 이 시기에 제가 만약 1대1 수업을 신청했잖아요. 방금 내용의 얘기가 또 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계속 반복이죠. 왜냐면 아이스근 대표님이 이게 가장 중요하고 깨달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떤 모양으로 어떤 방식으로든 연결이 돼서 시켜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익숙하다 보니까 이 사람의 속성은 이게 원래 자기가 알았고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마탱이가 가는 거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게 진짜 저는 오늘 깨달아진 팩트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옛날에 내가 이렇게 말했고 또 이런 것들이 올라왔고 죽음의 언니라도 듣고 들어가고 싶다. 그냥 나는 이렇구나. 지금은 근데 반대로 어떻게 되냐면 내가 그때 이러한 속성이 올라왔구나. 그냥 남 얘기하듯이 얘기해지는 거예요. 반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또 실수했구나. 내가 이렇게 실수하는 사람이구나. 근데 이게 나만이 아닌 모든 사람의 속성이구나. 그래서 감정이 올라오지 않는다라는 거. 오히려 이 배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하나라도 더 알았고 인정하고 저처럼 여분이 생기기를 바라는 마음에 감정적으로 사람은 물질을 따를 수밖에 없고 인생은 옵션이라고 표현하셨거든요. 인생은 옵션 중에 현명한 선택과 비현명한 선택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는데 우리는 현명한 선택을 하는 걸 가기 위해 우리가 아이스간 대표님과 함께하고 이 배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아이스간 대표님이 하신 말씀이 옵션의 반대말이 뭐냐고 마지막에 이제 더 덧붙여 주셨거든요. 그게 뭐냐면 의원성 질환이에요. 이게 의존적인 거죠. 의존적. 그래서 개입하는데 손실은 엄청나고 혜택, 이득, 보상은 엄청 작은 거. 우리는 의원성 질환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옵션의 반대어가 의원성 질환이라고 합니다. 이제 좀 마무리를 할 건데요. 우리가 왜 인생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안 풀리는지, 돈을 아무리 벌어도 왜 내가 살아온 인생을 뾰족하게 말할 수가 없는지 보면 지금 내가 이걸 몰라서 모르는 게 아니라 내가 모르고 있고 틀릴 수 있다라는 거,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이 믿음과 내가 알고 있는 경험과 내가 반해왔던 환경, 이 세상이 틀릴 수 있고 잘못될 수 있다라는 전제를 끌고 가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잃는다라는 걸 알아내는 게 진짜 제일 큰 문제, 제일 큰 거고요. 제일 큰 지혜예요. 그리고 자기 삶에 살아가면서 아이스간 대표님이 본인의 그 노하우, 사실 말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말씀을 안 해주셔도 돼요. 이 피파리에 이제 아이스간 대표님을 믿는 사람도 있고 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거기서 사람을 반해야 된다고 하는 걸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아이스간 대표님도 늘 말해요.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콘텐츠만 보지 말고 그 사람이 이뤄낸 성과 경험만 보지 말고 보라고 하는 그 가르침대로 진짜 사시는 분인지 보려면 본인이 실패한 부분을 드러내는 거. 근데 본인이 가치가 몇백억, 몇천억, 몇 조 자산가 막 이렇게 앞으로 가야 되는 성향으로 간다고 한다면
이 이야기를 굳이 안 해도 좋은 소리만 했고 상대방이 우쭈쭈 하실 수 있어요. 그건 그분의 선택이에요. 근데 왜 그걸 하지 않을까를 보시라고요. 우리가 관점이요. 그러니까 내가 보는 관점이 틀릴 수 있다라는 거 진짜 중요해요. 저는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진짜 싫은 사람은 남의 이야기를 고집하지 않으려는 들으려고 하는 자세가 안 돼 있는 사람은 점점 같이 있으면 힘들어지더라고요. 전 그게 제일 힘들고 그런 태도가 제일 싫어요. 제가 어제인가요? 어제, 퇴근할 진짜 엊그저께였나, 어제였나? 어제는 쉬었구나. 엊그저께 이제 다른 분의, 이야기 계속 길어지네. 다른 분의 상담을 하게 됐어요. 하게 됐는데, 전달받기론 그분이 저희 회사 근처에 사셔서 그냥 계속 연락하고 프리미엄 어떤 혜택이 있는지 저희 현장을 좀 초반에 오셨다가 계약 안 하셔서 그분이 되게 노력해서 이분을 모시기까지는 했는데 갑작스럽게 오셨고, 저한테 전달해 주시기를 그거였어요. 이분이 빨리 그냥 1, 2차 넘기고 2차로 빨리 프로모션 이렇게 하게끔 해서 계약을 하게끔 이런 내용으로 이제 전 전달받았고, 근데 저는 제가 배운 것도 있으니까 그게 저도 사실 놀라워서 새로운 경험을 하긴 했거든요. 이게 그분이 저보다 선배였어요. 회사 입사 선배. 그러다 보니까 또 제가 그분이 저를 도와주는 입장이셨었으니까. 근데 제가 기존에 저보다 늦게 들어오신 신입분들의 대신 상담해주는 경험이지, 이거는 새로운 경험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거를 염두에 두지 못했고, 그러니까 그거가 있어요. 뭐 하나가 집중되면 다른 걸 잘 못 봐요. 그러니까 멀티가 안 돼요. 그러다가 조금 이제 익숙하고 무의식에 작동할 수 있을 때 그때 멀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멀티가 아니다, 이게 아니라 배우고 잘 모르고 아니면 어떤 거에만 집중해야 되는 그 상황. 이 상대방을 모르잖아요, 이 고객을. 그러니까 이 고객을 파악하려고 집중하다 보니까 항상 상담할 땐 저는 하나만 보고 그 다음에 이거 놓쳤네, 이렇게 돼요. 근데 제가 집안일을 한다거나 그 부분에서도 한 가지만 하되 또 한 가지가 아닌 부분을 같이 하는 멀티가 되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제가 이제 저를 파악한 과정인데, 제가 상담할 때요, 이런 얘기를 앞부분에 들었잖아요. 이 상태 고객의 성향? 근데 제가 또 배운 그동안에 아이스건 대표님이 배워서 바뀐 정체성이 또 있잖아요. 그리고 드러나지 않았던 정체성들이 있잖아요. 이게 그 상담 진짜 짧게 했거든요. 한 10분 했나? 고객이요, 되게 외모가요, 멀끔했고요, 회사 대표님 같았고, 사모님 고상해 보였어요. 근데 대화를 해보면 이제 알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그 팀장님한테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했고, 그러니까 진짜 팩트적인 거, 제가 느낀 거를 가지고, 그러니까 감정이 아닌 이거를 전달하는 게 진짜 많이 늘었거든요. 근데 우선 중요한 건 이 사람이 들을 태도가 정말 안 돼 있어요. 우선 솔직하지 않아요. 사람은요, 홍보관에 왔다? 사람을 보러 왔다? 이게 제가 지금 느낀 감정이 사실 틀릴 수도 있어요. 다 믿지는 마세요. 그러니까 프로모션을 들으려는 게 그분의 목적이에요. 프로모션 뭐냐? 혜택. 혜택이 뭐냐? 내가 적게 살고 싶은 거. 이분이 앞부분에 하는 내용이 뭐냐면 투자했었고, 근데 결과 현재는 부동산 아무것도 없어요. 1주택자 아니고 무주택자예요. 근데 무주택자에도 뭐 현금 흐름이 있을 수 있고 뭐 아무튼 그래요. 제가 말하는 건 그 태도, 겸손, 배우려고 하는 거, 상대방의 시간, 그 다음에 본인의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뭐 이런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돼 있어서 질문하는 과정에 제가 질문도 어떻게 해요? 뾰족하게 되고요. 그냥 돼요. 이게 뾰족하게 해야지가 아니라 뾰족하게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상대방이 들을 태도가 안 되면 저는, 이게 극단 동의, 막 이걸 배웠음에도 이제 이게 안 나가더라고요. 이게 막 계속 싸우자는 위주로 저도 나가게 돼요. 근데 제가 또 저의 진짜 고객한테는 또 그러지 않단 말이에요. 되게 유하고 공감하고 막 이게 굉장히 저도 되게 극단적인 모습을 저도 되게 화들짝 놀라는데 제가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상대방이 들을 태도가 되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저 이걸 말하려고 실제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게끔 표현을 해내는 건데 뾰족한 질문을 해대지 이 사람은 진정성으로 하지 않지 뭔가 모르게 자꾸 겉도는 대화에 본인이 어디를 이득만 챙기려고 질문하고 그것만 들으려고 하는데 이 상대방은 따라오지 않지 뭔가 말은 본인을 무시하는 것 같은 느낌으로 들리지 그러니까 결국엔 본인이 얻고자 하는 것 결국 그분은 못 얻었고요. 그분은 그냥 가셨어요. 근데 저도 거기서 고객한테 맞출까 말까 선택하다가 그냥 가시는 걸로. 왜냐면 그분이 그 과정에 그 심리에 뭐 관점이 있든 없든 모르겠지만 그, 많은 변동성을 그분은 느끼셨을 거거든요. 기분 나쁜 것도 느꼈고, 등등 느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이 제고객이 아닌데, 너무 이렇게 했나? 그냥 비유 맞추다가 그냥 끝낼 거. 근데 결국엔 비유 맞춰도 그분들은 본인 이득만 딱 챙기고 아니다 싶으면 그냥 듣고만 또 그런 성향인 것 같았긴 했어요. 그냥 우선 제 판단이. 그리고 우선 제가 가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분이 그냥 가신 거거든요. 아무튼, 근데 제가 이렇게 변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사람을, 아이승환 대표님을 제가 이렇게 존경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절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벌었다? 만약에 그 이후에 배울 게 없고 존경할 심이 없다면 저도 똑같이 복제했을걸요? 저도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그 누구도 다 똑같아요. 자기 주제 파악하지 못하면 그 누구도 해요. 근데 아이승환 대표님의 교육을 계속 듣잖아요? 그분의 1대1 교육을 듣든, 그분과 인터뷰를 하든, 그분의 영상을 보든, 그분과 피파리 수업을 듣든, 그걸 보면요. 주제 파악 당연히 그냥 되고요. 그리고 그분의 이렇게 원고를 들으면 존경해줄 수밖에 없는 게 누가 1대1 코칭을 하면 1억 버는데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는 걸 왜 표현해낼까요? 야한 얘기를 안 해도 되는데 왜 할까요? 본인의 이미지를 생각했다면 본인의 돈을 생각했다면 왜 그렇게 할까요? 그걸 봐내셔야 되는데 사람들은요 기존의 센티 값이 본인이 듣고 싶은 거를 원하는 속성이 있다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게 맞다고만 그냥 믿어버려요. 그리고 그걸 믿고 거기에 교육비를 투자했고 그게 인생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했어요. 제가 안대장 교육 듣고 박세님 원장님 교육 듣고 했어도 스피치 이런 강사 김효석 아나운서님 그분 거 듣고서 저 하나도 안 변했어요. 변한 건 있죠. 그래도 교육에 투자해서 제 발음이 이상하다는 걸 제가 인지하고 제가 자꾸 바꿔요. 그전에는 제가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 발음, 발성, 그 배움으로